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홍윤영 연구위원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제 경력은 생략을 하겠지만 제가 전자투표 관련해서는 참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부에 있을 때도 연구 논문을 썼었고 특별히 국회에 있는 동안은 이 관련된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이 전자투표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리고 또 법안 발의를 또 여러 건 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좀 논문으로 많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논문들을 토대로 한 발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도 실무에 계셨던 분들이시지만 저도 이 전자투표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로에서 전자투표를 하기 시작한 데가 미래에셋인데요. 미래에셋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일본은 전자투표가 좀 독특합니다. 개인이 전자투표를 하는 곳과 기관이 전자투표를 하는 곳이 다른데 개인이 하는 그 대표적인 미쓰비시 신탁과 그리고 또 기관 전자투표 관리기관인 ICJ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상장사가 전자투표를 의무화한 나라가 터키고요. 그 나라가 전자주총까지 의무화를 했어서 그 NKK 담당자와 또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주주총회도 우리나라의 상당한 많은 주주총회 현장을 다니면서 주주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또 회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짧지만 이렇게 전자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투표를 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모바일까지 가능한 그래서 내 손 안의 온라인 주총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회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전자투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자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되는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러한 그 도입과 이용의 변화에는 어떤 입법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입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투표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MB 정권에서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토하에 기업 경영을 IT화하자라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주들도 더 많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냐 또 기업들도 주총 비용이 조금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전자투표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 델라웨어주는 2000년부터, 일본은 2001년부터, 영국은 2006년, 독일은 2009년 모두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전자투표 제도의 그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2010년 9월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이용한 회사는 선박투자회사였습니다. 아시아퍼시픽 11호, 12호 선박투자회사가 전자투표를 했고요. 이후에도 36개사의 선박투자회사, 비상장기업 3개사만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10월에 최초로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아니라 중국계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전자투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회사는 왜 상장 기업임에도 전자투표를 했을까 해서 담당자와 당시에 통화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인식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업 이미지 홍보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회사 외에는 어떤 상장회사도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2년, 13년, 14년 급감을 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2년에 36개사였다가 18개사, 8개사 그러다가 무려 377개사로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에 그 장영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섀도우 보팅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급증하는 형태를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입법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장영수 변호사님의 통계와 제 통계가 좀 다른 이유는 저는 4개사를 전부 다 받았거든요.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 삼성증권의 제출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하고 금융위 보도 자료랑 더블 체크를 해서 이제 만들었고
다만 이게 또 기업의 영업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회사마다는 저는 수치를 알고 있지만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전체 합산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전자투표관리기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환 대표님께서 예탁결정 독점 아니냐 하셨는데 예, 오랜 기간 독점이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독점 체제를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미래에셋증권이 시작을 하고 2020년에 신한투자와 삼성증권이 또한 전자투표관리기관이 되었는데 현재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더 이상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로 끝났고요. 현재는 삼성증권과 예탁결제원 두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전자투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1669개사에나 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투표관리기관도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츰 입법 논의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입법 논의로부터 출발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저조한 우리나라의 전자투표가 활성화를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었던 게 2012년과 13년에 있었던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대선 공약입니다. 당시에 18대 대선 당시에 그 모든 후보께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그 중에 박근혜 후보께서는 전자투표를 보아하니 이렇게 좋은 제도를 기업들이 안 하더라. 그러면 주주들은 할 수가 없겠더라. 그러니 이를 의무화해보자 라는 대선 공약을 내세우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이것은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법무부에서는 상법개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제 실무 담당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일정 상장사 그리고 일정 주주수가 많은 상장, 그러니까 자산 규모보다는 주주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전자투표가 더 실효성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주주가 좀 더 많은 그런 일정 주주수 이상의 상장사를 의무화하자라는 법안을 개정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두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그 정부 기조가 바뀜에 따라 이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그대로 중단이 되고 그렇게 묻힌 것이 정부 법안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가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오는 섀도우 보팅 얘기죠. 우리나라 전자투표를 논하면서 섀도우 보팅을 빠뜨릴 수 없는 이 섀도우 보팅 제도로 인해서 무려 47배, 47배나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주주들이 굳이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아도 회사들은 섀도우 보팅을 통해서 편하게 정족수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월 1일을 앞두고 이제 국회에서는 저는 당시에는 국회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치열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끊임없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고 데이터도 그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14년 12월에 그래 섀도우 보팅을 유예는 하겠다. 그런데 그냥 유예는 못 해주겠다. 너희가 그동안도 주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해온 그 관행을 깨는 회사에 한해서 이렇게 섀도우 보팅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떤 회사가 그 관행을 깬 거냐? 적어도 전자투표를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이렇게 주총을 오게 해주는 회사 그런 회사라면 우리가 유예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갑자기 8개 회사에 불과했던 전자투표 채택회사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688개사까지 쭉 급증하다가 2018년에 확 떨어진 이유는 그 유예가 2017년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예가 끝나면서 그 혜택도 더 이상 이 회사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채택할 메리트가 되지는 못하게 됐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회에서는 또다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 이 전자투표를 통한 실효성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대안은 의무화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다시 의무화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이 전자투표 의무화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일정 주주수 이상의 상장회사를 의무화하자, 일정 규모 이상을 하자, 아니면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자라는 다양한 법안들이 각 정당마다 다 발의가 됐었고, 특별히 이 중에 김종인 의원안은 민주당 의원님 전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이배 의원님만, 오이신환 의원님만, 윤상직 의원님만, 노회찬 의원님만 쭉 보면 거의 그 모든 당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의 원내 사당에서 여야 사당이 이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을 아예 합의를 했습니다. 수많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감사위원 의무선이 이건 좀 어렵겠다. 그런데 다중대표 소송과 이 전자투표 의무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합의가 다 됐고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참 되게 역동적인지라 바로 이 2017년 2월 27일에 있었던 이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텐데 예기치 않은 쟁점으로 좀 의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나면서 그 이후로 이 논의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논의를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총선에서도 공약이었고요.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공약과 국정과제로 넣어서 하셨습니다. 다만 좀 이제 개인적인 법학자로 아쉬운 것은 이미 전자투표는 도입이 됐었고 의무화 논의였는데 이제 국정과제는 도입으로 해서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전자투표에 다시 관심의 불을 지피우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투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선 공약에 다른 지배구조 개선 쟁점이 있다 보니 단방에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전자투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하던 중에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을 2020년에 상법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은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됐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 말고도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아이핀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전자투표를 일단 한 번 행사하면 절대 철회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은 꺼렸어요. 만약에 내가 투표를 해놓고 회사에 이슈가 생겨버리면 이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할 때도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어디다라는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주가 동의를 해주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연이어서 2020년 12월 공정경제 3법이라는 하나로 상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이때에는 전자투표 의무화는 빠졌습니다. 왜? 이미 2020년 12월이면 전자투표가 많이 채택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20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불어닥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3월 주총에서는 저도 원래는 2020년 3월에 모 기업의 주총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갔었고 근데 정중하게 거절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주주가 아닌 제가 참석을 국회 직원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그동안에 다 받아줬는데 갔는데 제가 확진자예요. 그러면은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는 걸 꺼려했고 또 주주들도 가는 걸 꺼려했고 심지어 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수도권은 10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회사들은 주총을 아예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자발적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회사가 2020년을 기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이 공정경제 3법 중에서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전자투표가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감사는 대주주의 지배권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3%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감사 선임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회사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 있어도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라면 이 정족수가 충족됐다라고 보도록 하는 그러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자투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 정족 많은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업들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좀 애로점을 많이 표현한 이유는
비슷한 이유예요. 비슷한 이유로 우리도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지배구조가 소액주주로 분산된 회사일수록 지배구조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주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분산된 주주들이 안 오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결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거라서 회사들도 찾아갑니다. 이슈가 없어도. 근데 똑같은 쟁점으로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찾아갔더니 또 이런 식의 뭐 부부싸움이 나고 그리고 또 회사로 찾아가면 아니 업무 중에 연락도 없이 왜 왔냐 연락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IR 직원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똑같은 애로점들이 양쪽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반영해서 저도 활성화 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저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장회사 수 대비 이용회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총 상장회사 수가 2,411개였는데요. 그 중에 계약회사 수는 1,834, 이용회사는 1,002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2021년, 2022년이 되면서 계약회사 수는 거의 총 상장회사 수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이용회사도 약 66%에 해당하는 1,669개사입니다. 다만 이 계약회사라는 수치가 주는 허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약회사는 계약만 해놓고 상장 폐지된 회사도 수치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만 해놓고 또 다른 회사랑 계약해서 그 회사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수치가 잡히거든요. 그런 좀 허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계약회사가 상당히 많다. 이 얘기는 많은 상장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숫자는 1,666개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66%가 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활성화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도 사례를 보면 만도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많은 영향을 주는 결정, 되게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만도는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5개월치, 원래 의도는 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의 한계상 5개월씩 모든 공시를 좀 뒤져봤습니다. 이런 정관 변경, 합병, 분할 같은 좀 주요한 이슈가 있는 공시들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합병과 분할 같은 한컴이드, 또 동원산업은 좀 많이 이슈가 됐던 회사였는데 동원산업, 유니드비티 플러스, A프로젠 이런 그 상장 회사들의 합병 분할과 같은 어찌 보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하는 이 주요한 사안에 정작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아서 주주들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적어도 상법 제434조에 의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상법이 볼 때 정관 변경, 합병 분할처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주주의 권익 보호에 좀 기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전자투표도 주주들이 원하면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주주총회 개최도 주주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상법상, 그리고 주주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안건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투표 방식도 주주들이 제안하면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적어도 주주 제안권과 균형을 맞춰서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면 그 방식도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수 주주권으로 상법상 도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주주들이 조금 더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익을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현행 전자투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미 2020년 시행령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장 주식 투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 주주가 26.8%입니다.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인증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인증수단 중에 하나라도 외국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2013년에 방문했을 때 이 ICJ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ICJ는 기관 투자자만 전문으로 하는 전자투표 관리기관입니다. 국내외 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매력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영문 공시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영문으로 공시를 보고 그리고 전자투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화살표 길이만 봐도 예전에는 그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요 정도 기간만 의안을 검토하고 상임대리인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 ICJ 사이트를 이용하면 소집 통지를 하고 나서 주총 바로 전일까지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APG, 블랙락 뭐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전자투표 이렇게 하면 할 거냐고 물었더니 외국인들이 지금 본인들은 상임대리인 제도가 많이 익숙하긴 하대요. 원래 누구나 다 익숙한 걸 바꾸려면 잘 안 하려고는 하죠. 하지만 이렇게 영문 공시랑 결합이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우리나라 상임대리인 제도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 본인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역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도 연관을 지었을 때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그런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와 영문 공시가 동시에 제공되는 플랫폼을 좀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새롭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고 추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 상법상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법 제363조 1항에 보면 전자적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제가 이건 해석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적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계좌를 개설할 때와 내가 투자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때와 계좌 개설할 때 이 동의를 같게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일단 유권 해석은 법 해석상은 안 된다이지만 법이 바뀌면 계좌 개설할 때부터 향후에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든 나는 전자동의에 이 전자적으로 소집 통지하는 거 동의한다라고 계좌 개설 시에 허용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참 많은 부분들이 요거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메일 주소를 넣자, 전화번호를 넣자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주주들도 원하고 회사들도 원하지만 이게 워낙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 적어도 이메일 정도는 좀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전자주주명부는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하도록 독려하거나 아니면 상법상 주주명부나 전자증권법상 소유자 명세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자투표를 주주들이 잘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 안건이 예를 들면 소집통지는 100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100원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200원으로 하는 안건이 나왔고 제안이 됐고 투표를 해요. 어느 주주가 그 200원을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100원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권표가 돼버립니다. 수정 의결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들 그리고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도 아니고 그냥 회사가 찬반 그 비율에 더해만 주고 싶어. 요게 이제 그 섀도우 보팅과 비슷하지만 주주 의사에 의한 섀도우 보팅 중립적 의결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KTNG 주총 사장 선임권에서 본인들도 섀도우 보팅을 했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주주들도 찬성 반대 기권이 아니라 나도 한 표를 행사하고는 싶지만 뚜렷한 의사를 나는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정족수만 더해주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허용된다면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도 내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 같고 예탁결제원 그 출신인 장영수 변호사님 계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니까 이게 참 그거 하나 먹통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하루가 마비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전자투표관리기관이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만약에 그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주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규정이 상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규정에 본인들의 책임을 논한다. 이것은 조금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은 전자주총입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터키가 그 세계 최초로 모든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상장회사들이 받아줬다고? 우리나라는 전자투표만 의무화하자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이게 됐다고? 해서 제가 MKK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이 터키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운용되는 게 아니라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개방적이라서 우리나라가 직접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라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미국의 수치를 보니까 와 2020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받는 S&P 100 지수의 85%가 또 나스닥 100 지수의 73%가 다 전자주총을 해요. 특징적인 건 하이브리드, 현장을 생략하는 주총을 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SK도 삼성도 전자주총을 하겠다고 기사는 많이 났지만 실제로는 전자주총이 아니라 전자중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은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풀어야 하느냐?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괄호로 있는 부분. 전자투표일은 주총 전일로 한다. 이 괄호만 삭제하면 일단 가능성은 열립니다. 플러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법 364조의 소집지 규정이 있는데 이제 많은 학자분들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예 버추얼처럼 생략하는 것, 현장을 생략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이브리드로 병행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에서도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도 대법원에서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실제로 검토를 할 때 총주주가 동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총주주가 동의를 한다면 현장 생략형 주주총회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정관 변경에 준하는 그러한 특별 결의로 정관에 넣는다면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전자투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